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고 제 직업도 갖고 있어요. 저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첫 딸을 낳았어요. 사실 딸아이를 결혼 전에 가졌거든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 걱정은 됐지만 낳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빨리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대학원생이었고 저는 대학을 갓 졸업했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대학 연합 모임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받은 땅을 많이 갖고 있었고 부동산 투자로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니네 친정이 사업하지 않았으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니네 친정이 우리 진성이 먹여 살려야 한다. 라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 저도 모르게 오히려 기가 죽었어요. 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혼전 임신을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눈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들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주변에서 알까봐 말조심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네가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엄마는 네 뜻 따라갈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면 니네 시어머니도 뭐라고 못할 거야. 엄마,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생각해서라도 잘 살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돈을 한 푼도 안 보내더라고요. 결혼 전 저한테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공부하느라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저도 임신을 해서 어디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와 남편의 생활은 친정에서 책임지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이나 시댁에서 남편 학비조차 보내지 않고 친정에서만 저희에게 돈을 보내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당신 학비도 우리 집에서 대라고 하는 건 아니지? 등록금은 낼 때 되면 보내주시는 거지? 당신 친정에서 다 해주기로 얘기됐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우리 집 인사 왔을 때 다 된 얘긴데 이제 와서 딴소리라면 어떡해. 그건 어머니가 그냥 한 말이지 내가 그러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 저는 시어머니 말 그대로 우리 집에서 모두 해줄 거라고 믿는 남편이 어이없었죠.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 미국에 있는 아주버니도 형님 친정에서 다 돈을 대서 박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의대 교수가 돼서 이제는 형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듣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박사 따고 교수 되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 사모님 소리 듣잖아. 정말 이상한 논리였어요. 그런데 시댁과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그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결혼했다고는 하지만 이왕 결혼한 거 다른 말 안 나오게 잘 살자는 생각도 강했어요. 제가 사정을 얘기하니 친정엄마는 한숨을 쉬며 당장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 내 딸인데 줘야지 어쩌겠니. 그리고 이 서방도 얼른 공부를 마쳐야 가장고시를 할 테니 어쨌든 빨리 학위를 따는 쪽으로 생각해보자. 저는 정말 죄송하고 속이 상했어요. 남편이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면 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고 노후를 위해 통장이라도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자기 학비가 친정에서 나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물론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시댁에 갈 때마다 저 들으라는 듯이 남편한테
니네가 나 죽고 땅이라도 물려받고 싶으면 지금 나한테 잘해. 부르면 제때제때 오고. 나 살아있을 땐 내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니들이 가져갈 거 아니냐. 라며 친정에서 생활비와 낭편 학비 받는 걸 불평이라도 할까봐 미리 입을 막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했고 만삭이 돼서 딸을 낳게 됐어요. 친정에서는 다들 좋아해줬지만 시어머니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엄마가 남편한테 사돈은 얼마나 바쁘시길래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는 겐가? 벌써 내일 모레면 집에 가는데 제일 먼저 와보셔야 할 분이 사돈 아닌가?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음날 저를 보러 와서는 우리 집 대 이어줄 남자애도 아니고 걔 집에 나으려고 기어이 우리 진성이랑 결혼한 거냐? 딸 낳아놓고 누워서 시어머니한테 울어아가라. 아주 유세를 떠는구나. 애 낳았다고 나한테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잘 키워라. 마침 엄마가 자리에 없었으니 망정이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아마 쓰러지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 기운도 없고 배도 아파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자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셨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거면 괜히 말을 꺼냈다 싶었어요. 딸을 낳고도 저희 집 생활은 거의 친정에서 책임져 주다시피 했어요. 심지어 딸의 돌잔치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선물 하나 보내지를 않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그동안 시댁에서 하는 걸 보고 다 포기하신 건지 시댁에서 누가 왔는지 뭘 보냈는지 묻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아이 도이 지나고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친정에서는 늘 말없이 돈을 보내줬지만 더는 미안해서 받기만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디자인학과를 나온 걸 인정받아 패션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늦게 학교를 갈 때가 많아서 제가 출근할 때 같이 아침을 먹고 아이를 챙기다가 제가 집에 오면 학교 도서관을 가거나 방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주말도 아닌데 갑자기 집에 오라고 부르셨어요. 시아버지 제사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데 평일에 부르는 게 영 마음이 찝찝했지만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현관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한테 찬물을 끼얹었어요. 너는 내 아들을 애나 보는 식모 만들려고 작정했냐? 왜? 니네 친정에서 이제 돈 못 준다고 하니? 그래서 네가 돈 벌면서 내 아들 찬밥 신세 만든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계속 돈 받기 죄송해서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 돌보는 게 식모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일한다고 그 사람한테 소홀히 한 적 없어요. 진성이가 애를 보게 만든 것부터가 소홀한 거야. 친정에서 돈 안 준다고 한 거 아니면 당장 회사 그만둬라.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지 남편 우습게 알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집안 콩가루 되는 거 순식간이야. 막말로 돈이 없으면 맹물 끓여서 된장 멀겋게 풀어서 먹으면 될 일이지. 니네 수준에 맞게 살아. 쓸데없이 밖으로 놔둘 생각하지 말고. 너 나중에 내 땅 손바닥만큼이라도 받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물을 닦지도 못한 채 덜덜 떨며 집으로 왔어요. 아이는 혼자 거실에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방에서 세상 모르고 자더군요. 남편을 깨우니 제가 왜 젖었는지 묻지도 않고 늦었다며 짜증을 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 숨죽여 울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한다는 게 어디 쉽겠니? 그러니 결혼하면 회사를 관두는데 너는 거꾸로 했으니 힘들었겠지.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다민이 아빠 박사만 따면 다시 일할게. 그렇게 저희 집은 다시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고 3년이 더 지나서야 남편은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연구소에 들어가게 됐죠. 저는 이제 됐다 싶어서 한숨 돌렸어요. 더는 친정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친정아빠 사업이 좀 어려워서 저희한테 돈 보내는 게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잘 됐다고 생각했죠. 친정 부모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잘 됐다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댁의 남편과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였어요. 니네 친정에서는 진성이한테 뭐 해준다고 안 하니? 네? 뭘 해주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사위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냐? 아무리 못해도 차 한 대는 뽑아줘야지. 어머니, 그동안 친정에서 저희 때문에 쓴 돈이 얼만데요. 그냥 축하만 해주셔도 감사하죠. 장사밖에 할 줄 모르는 니네 친정이 정상적으로 한국 최고의 정책연구소에서 일하는 사위를 쳐다나 받겠니? 게다가 나 죽으면 물려받을 땅하고 재산이 얼만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100번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윗동서는 제대로 선보고 결혼했어도 내 아들한테 그러지 않았다. 니네 집안은 어쩜 그렇게 예의를 모르니? 저는 딸을 아는 채 너무 수치스러워서 속으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너무 태평스럽게 과일을 먹으며 TV만 보고 있더군요. 원래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서 그런지 제가 당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이러고 평생을 살 수 있을지 점점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다가 친정아빠 사업도 힘들어져서 정 같지 않았어요. 어려운 중에도 엄마는 남편한테 취직 선물로 고급 시계를 선물하셨어요. 남편은 선물을 받을 때도 건성으로 고맙다고 목례만 하더니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았어요. 여보, 왜 엄마가 사준 시계 안 차고 다녀? 그거 나만 국산이라 창피하다고. 다들 제일 비싼 외제 시계로 시간 보는데 나만 국산 보고 있으면 모양 빠지잖아. 그래도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사준 건데 좀 차고 다니지. 남들이야 뭐라고 하건 당신만 좋으면 된 거잖아. 나도 싫다고. 촌스러운 국산 시계는 됐다고. 장모님 좀 센스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야? 저는 그날 남편하고 크게 싸웠어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서름까지 겹쳐서 폭발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뭐예요? 니네 집 다 망해간다더라. 애초에 니네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라며? 우리 아들 먹여 살리지 못할 거면 내가 왜 너를 보고 있어야 되냐? 너도 니네 집 어려운 거 몰랐던 눈치인데 그런 건 입 딱 다물고서 우리 집 재산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 난 그런 꼴 못 본다.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남편과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지나온 세월이 너무 분하고 억울할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고소한다던가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혼을 하면 여자를 더 죄인처럼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돌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요즘 세상만 같으면 삶이 그렇게나 힘들다면 정말 이혼이 뭐 별건가요? 저는 친정의 경제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남편 덕을 보려고 했다는
시어머니의 억지와 함께 거의 쫓겨나듯 아이와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연구소가 바쁘다고 저희가 나가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죠. 저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친정에 오니 아버지는 어음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었고 엄마도 갖고 있던 반지며 목걸이며 값이 나가는 걸 전부 처분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일단 되는 대로 동대문에서 옷을 디자인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애를 키우다 온 이혼녀를 받아주는 번듯한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시댁에 당했던 일 때문에 열내는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최선을 다해 디자인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 그 덕분인지 제가 만든 옷이 어느 순간부터 잘 팔리더군요. 제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했어요. 저와 부모님은 딸아이가 집이 어렵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면서 키웠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저희 아버지의 노력을 좋게 본 투자자가 아빠 회사에 크게 투자를 하게 됐고 아버지 사업은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제가 일하던 것과 손을 잡고 의류 사업도 시작해서 동남아로 옷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무렵 제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만나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이혼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저는 중학생인 딸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딸은 저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잘 됐다고 나는 엄마가 나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쁜 일이라니 엄마 그런 거 없어. 아주 어릴 적이라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 힘들게 했던 거 나도 다 알아. 라며 저한테 폭 안기더군요. 저는 딸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그동안 제 앞에서 밝은 모습만 보여준 게 너무 딱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재혼을 하고 2년이 지나 저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사이 아버지 회사도 더 탄탄해졌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하던 의류 사업을 혼자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따로 떼서 저에게 맡기신 거죠. 남편은 큰 법무법인으로 직장을 옮겼고 딸은 남편의 영향을 받아 변호사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시장을 넓히기 위해 회사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그때는 사무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샘플을 만들어 오는 디자이너 작업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거든요. 큰 건물은 아니어도 다 같이 모여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했죠. 그렇게 건물 부지를 찾다가 금매로 나온 땅이 있다길래 봤더니 크지는 않아도 저희 회사가 들어서기에는 적당한 곳을 찾았어요. 거기에는 아담하게 건물도 한 채 있어서 리모델링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의논한 후 그 땅을 다시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땅 주인이 웬만하면 바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더군요. 부동산 중개사는 저희가 간 날 땅 주인이 온다고 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30분 정도를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가 바빠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보고 결정하게 그냥 보여만 주세요. 라고 하는데 누가 급하게 들어오더군요. 제가 늦은 거 아니죠? 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보더니 놀라서 거의 뒤로 넘어질 뻔 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무슨 일이냐? 라는데 중개사가 땅 살 사람이라고 하니까 입을 못 다물더군요. 저는 남편 보고 가자고 하면서 더 볼 것도 없겠는데요.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중개사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뿌리치고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시세보다 저렴해도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땅은 싫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시어머니였어요. 내가 그동안 다민이 보고 싶어도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만나야 될 것 같다. 이제 와서 왜요? 전에는 아들이 아니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 말이 어딨냐? 내 손녀인데 왜 안 보고 싶겠어? 저는 고민이 됐어요. 저한테는 원수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딸한테는 친할머니였으니까요. 저는 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렇게 날 보겠다고 하면 만나볼게.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어른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라도 못된 말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딸한테 시어머니가 보자고 했다는 말을 한 게 후회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결국 친정 엄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또 만날 수가 있니? 정말 세상 좁구나.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다민이 똑똑하잖아. 무슨 말을 들어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그 여자도 설마 다민이가 자기 핏줄인데 심한 말을 하겠니?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같이 가자고 했죠. 엄마, 할머니가 나만 보자고 했다며.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래도 엄마가 같이 가야지. 어떻게 너만 내보내. 나 어린애 아니야. 괜찮아. 만나고서 전화할게. 라고 했지만 저는 몰래 따라가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 시어머니가 들어와 딸과 만나더군요. 시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음료수를 시켜 자리에 앉더니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는 누가 뭐래도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이야. 니네 엄마랑 살아도 그 집안 식구 아니라고. 다민이 공부 잘한다며?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그러면 네가 그동안 아빠한테 못한 거 다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 아빠한테 잘해야지 네가 잘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네가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제 딸한테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열받아서 쫓아가서 한마디 하려는데 딸아이가 저는 전화 잘하고 살게요. 아빠 인생은 아빠가 책임져야죠. 아빠도 그동안 제 인생 책임 안 졌잖아요. 아빠한테 그런 말이 어딨어? 아무리 그동안 아빠랑 안 살았어도 네 아빠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교육시켰니? 네가 잘 되면 딸이 돼서 당연히 아빠를 챙겨야지. 안 그래? 라는 말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막 쫓아나가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라는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언제 들어왔는지 딸 손을 꼭 잡고 옆에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다가 일어나더군요. 오늘 다민이만 나온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려면 제가 우리 귀한 손녀를 험한 사람 만나는데 혼자 내보내겠어요. 친할머니를 험한 사람이라니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교육시켰나 보죠? 친할머니도 할머니 다워야죠. 이렇게 애한테 다짜고짜 자기 아빠를 챙기라고 윽박지르는 게 무슨 할머니인가요? 애 한번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핏줄 타령은 되게 하시네요. 아들 낳아놓고 왜 그 책임을 잡고 다른 사람한테 지우려고 해요? 그쪽 아들 귀하면 그쪽이 끝까지 책임지고 살면 되겠네요. 어린 학생한테 성공하면 아빠를 책임지라니 그게 어른이 돼가지고선 할 말입니까? 아이 앞에서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를 그렇게 못된 할머니 만들고 싶으시면
할 말은 없지만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효도라는 것도 모르고 지 귀한 줄만 아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지금 누구 앞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어렵다는 소리 듣고 다짜고짜 이혼하라면서 나랑 다민이 내보냈으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진짜 애 앞에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댁한테 휘둘려서 당신 아들 학비까지 대가며 살았던 거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다고. 애를 오냐오냐 키웠다고? 그럼 내 귀한 새끼 오냐오냐 키우지. 지 아빠한테 못한 거 갚으라고 하면서 키워야 되나? 지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는 아빠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양육비 한번 보낸 적 없고 여태까지 보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라고 하자 주변에서 시어머니를 다들 흘끈거리며 보더라고요. 저는 딸하고 엄마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급하게 저희 앞을 막아서더군요.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하자. 내가 다민이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려워서 그래. 그리고 우리 땅 사기로 한 거 좀 더 값을 쳐주고 사면 안 될까 해서. 저와 엄마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제가 막 뭐라고 쏘아 붙이려는데 딸이 먼저 할머니, 그런 걸로 더 이상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가 저 손녀라고 안 좋아하고 엄마 힘들게 한 거 다 알아요. 아빠는 엄마 편 한번 들어준 적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아빠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아빠 따로 있어요. 변호사 아빠요. 한 번만 더 엄마 힘들게 하면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해서 법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얘, 우리 좀 살려줘. 그 땅 지금 못 팔면 우리 큰일 난다. 마지막 남은 재산인데 제발 좀 도와줘. 이것 보세요. 우리 딸이 당신 필요할 때마다 돈 대주는 은행입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엄마가 말하자 그제야 저를 놓아주더군요. 알고 보니 큰며느리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고 온갖 애교를 부려서 자기들 몫을 미리 상속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전부 돌린 다음에 싹 다 현금으로 바꿔서 전부 들고 혼자 해외로 도망갔다고 해요. 엎친 데 덮쳤다고 시어머니는 기획부동산에 걸려서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잘못될 수 있어서 얼마 남지 않은 땅들을 당장 팔지 못하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더니 큰며느리한테 다 털리고 순식간에 궁지에 몰리는 걸 보고 저는 다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저와 딸한테 전화하고 못 살게 굴자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서를 받아서 더는 찾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후 한참을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 전 우연히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도 잡지 못하고 빚도 못 갚았다더라고요. 있던 집도 빼앗기고 반지하 월세로 옮겨서 전 남편이 버는 돈으로 빚을 갚으며 계속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잘 지내고요. 아버지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한테 피눈물 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그 일로 배운 게 있으니까요. 더 훌훌 털고 남은 인생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내 커플이고 전 28, 남친 32살.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녀 중 둘째이고 남친은 오남매 중 막내입니다. 막둥이죠. 둘이 성격이 정말 비슷한 면이 있어서 좋을 땐 정말 좋지만 한번 싸우고 하면 큰 싸움이 돼버려요. 근데 차이점은 남친이 자존심 엄청 세고 미안하단 말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다툼조차 미안하다 소리하면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삐지거나 화를 내면 이해를 못해요. 연애를 하면서 서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말 한마디에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냥 화내다가 그래 그냥 서운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있나 싶어서 미안하다고 그냥 그때 서운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서운하고 삐치면 자기가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고 답답하답니다. 저랑 결혼할 거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는 소리를 몇 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연애를 왜 합니까? 다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는 찜질방에 갔는데 옷 갈아입고 몇 층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나와서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길래 아, 씻고 오자는 거였나 하고 저도 다시 씻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오더군요. 찜질방 가서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없더라고요. 1시간이 다 되어가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이따가 나타나길래 왜 이제 오냐고 씻는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땐 화가 나서 따지듯 말했습니다. 전화 놔두고 왔는데 저기 가서 쉬고 있었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렇다 치고 그럼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미안, 폰 놔두고 와서 이러지 않나요? 끝까지 미안하단 소리를 안 해요. 폰 두고 왔다고 저보고 화 좀 내지 말랍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저도 포기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남친은 그런 상황에 제가 사과하라고 하면 제가 숨막히게 한다고 오히려 화를 내요. 얼마 전에 남친 친구랑 셋이서 술을 마시다 기념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딱히 날짜 정하고 사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귄 첫날을 둘이 그냥 처음 데이트한 날로 하기로 했어요. 100일, 200일, 300일 챙겨본 거 없고요. 내심 서운했지만 전 그땐 그걸 또 이해한답시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하니 그래 1주년만 챙기자 싶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더군요. 옆에 그 친구만 없었으면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서운하다고 얘긴 했죠. 한 번 더 생각해보니 그래 이런 기념일까지 챙기면 1년이 기념일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곧 결혼도 하고 하니 결혼 기념일 잘 챙겨보자 생각했죠. 제가 됐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문자 보냈더니 그냥 아주 홀가분해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국내 여행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휴가라서 중국 여행 갔을 때는 정확하게 반반씩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빠가 기름값이랑 뭐랑 부담하면 제가 장보고 잡다한 거 내고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메일이 한 통 와 있더라고요. 문자도 아니고 열어보기 전까지 저는 뭐 편지? 요런 거 좀 기대했어요. 장보는 값이랑 뭐랑은 네가 보태라고 저보고 돈 내라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데이트할 때 얻어먹기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남친이 한번 사면 제가 한번 사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나름 여행인데 내가 돈 안 내고 한 적도 없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좀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저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 화도 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말 안 해도 내가 내려고 했다고 좋은 마음으로 가는 여행인데 굳이 메일로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도리어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집에 갈 때나 출근할 때 저보고 기름값, 톨비 한번 내준 적 있냐고 하더라고요. 둘 다 사는 동네가 같아요. 회사도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땐 제가 차가 없었고 남자친구는 기차도 안 타고 다니고 회사 통근버스도 절대로 안 탑니다. 혼자 가도 꼭 차를 끌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출근할 때 같이 가자고 해서 자연스럽게 퇴근도 같이 하게 됐죠. 같이 가자고 해서 갈 때 옆에 내가 탔을 뿐인데 기름값 보태준 적 있냐고 하니까 그때 정말 확 돌더군요. 올라오는 길에 제가 저녁도 커피도 다 사고 했는데 그런 건 기억 못하나 봐요. 자기 유리한 대로 기억이 바뀌나 봐요. 한 번은 싸우고 폰을 끈다고 하고 전화를 끊길래 이야기 좀 하자고 제가 남친 집으로 갔더니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벨을 10번은 눌렀던 것 같아요. 안에 있는데 끝까지 문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꺼서 벨도 울리는데 안 받더군요. 그때 이 쪼잔하고 이기적인 놈
알아봤어야 하는데 뭐가 쉬웠는지. 그래도 둘이 좋으니까 싸우면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서로 조심해 나가자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곧 결혼이니 예단 예물 문제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민감한 문제니까 서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말자고 얘기했었고요. 현재 남친 상황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 5년 차, 연봉 성과급이랑 다 하면 새해 전에 4,500 정도 되고요. 저 3년 차, 거의 4,000 정도입니다. 둘 다 차 있어요. 전 산지 4개월 정도 됐고요. 남친은 가진 돈에 가을까지 모으면 3,0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년 차에 저 정도 연봉 받으면서 3,000. 적게 모으긴 한 거죠. 돈 막 잘 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연애할 때도 저한테 선물 사다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입사하고부터 모두 주식에만 올인해서 한때 많이 벌었던 적도 있어요. 저 만나기 전에요. 올 초에 거의 자산의 80% 투자하던 주식이 상장이 폐지돼서 5천 정도 날렸습니다. 전화 와서 저한테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제일 속상할 것 같아서 괜찮다고 그 돈 없어도 괜찮다고 어차피 오빠 돈 아니었다고 잘 잘냈습니다. 솔직히 지금 결혼 준비하면서 돈 없으니 돈 날린 거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둘이 벌어서 못 버는 것도 아니고 2년만 고생하면 빚 갚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전 괜찮았습니다. 저는 곧 만기되는 적금 등 4천만 원 있고 펀드는 8, 900 정도 있습니다. 펀드는 10년짜리인데 깨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펀드는 그냥 결혼하고 같이 계속 넣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무언가 하나 들어가야 하는 거고 지금 그냥 쓰는 것보다 같이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튼 둘이 결혼 자금 합쳐도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선 집값이 매매도 전세도 비싸고 매물도 없고 해서 좀 더 싼 시골로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물론 그 동네도 회사 사람들 있긴 하지만 거기엔 저와 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없어서 그렇게 멀리 가야 한다는 거 생각보다 정말 속상해요. 그래도 내색하면 싸움 나거나 서로 안 좋을까봐 거기 새 아파트라서 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건 발단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일할 것이 남아있어서 자료를 모으면서 슬쩍 결혼 자금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집에 많이 도움 받지 말고 반지 하나만 하고 빚 최대한 줄이고 시작하자고. 예물 예단 같은 거 최대한 하지 말고 아껴서 신혼집에 다 보태자고요. 같이 평생을 할 사람인데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이 얘기하는 게 황당해요. 예전에 자기 집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혼은 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예단 챙길 건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서운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기본적으로 여자 가방, 액세서리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나 봅니다.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주위에서 그 소리 들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예물해줄 건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당연히 많이 받을 생각 없었고요. 예단 예물 얘기하다가 오빠가 예단을 제가 700 보내면 350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반 돌려주는 데도 있다고 하길래 그런 시댁도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뭐 꾸민비가 어쩌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결혼 전에 괜히 밉보이고 시집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언니 결혼할 때는 형부 집에서 24평 아파트 사주셨고 언니가 예단 1,000 보내니까 다시 800만 원 주시고 꾸민비라고 또 다시 500 주시더라고요. 그걸 봐서 제가 좀 섭섭했나 봅니다. 어쨌든 저는 최대한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예물 줄이고 예단도 줄이자고 했습니다. 오빤 집 사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집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무능력한 아빠 때문에 집에 돈 들어갈 일 많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집 땅이 있으셔서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고 얼마 전에 30년 살던 집이 재개발돼서 집값도 꽤 받았습니다. 물론 돈은 다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지만 아빠가 장남이라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도 좀 있고요. 언니 결혼할 때 집에서 형편이 안 돼서 제가 3천만 원 대출 내서 줬습니다. 시골에 땅이 있는데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팔리면 대출 낸 거랑 저 결혼할 때 보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팔리네요. 그래도 그 땅이 8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엄마 아빠가 결혼 자금도 좀 주시라고 하셨으니
정 안 팔리면 괜히 못 팔아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 명의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남친한테도 말했어요. 근데 예비 시어머님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실 마음은 없고 예단에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예단은 남자가 보통 집 해오고 그러면서 여자 집에서 하는 게 예단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남친은 집도 해오지 않는데 자기 식구들만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신혼여행비 아껴서 오빠 집에 좀 더 드리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우리 집도 조금 드리자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 그렇단 거죠. 저희 집에선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 둘이 아껴서 결혼하기로 했고 대신 오빠가 신혼여행은 나 가고 싶은 곳 아무 곳이나 가자고 장소도 저보고 정하라고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행 경비를 아끼자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게다가 자기 집에 좀 더 주고 싶다니요. 참. 그 와중에 농담인지 진담인지 제 차를 팔라고 하더라고요. 2대 있을 필요가 있냐고. 자기 차 보험도 싸고 자동차세도 싸다고요. 제가 내 차 팔아서까지 결혼하면 솔직히 정말 서러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자긴 집에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TV 바꿔야 되는데 이 소리도 예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럼 결혼 전에 주말에 가서 TV 한 대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중국도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러더군요.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부모님 중국 가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요. 연세도 많으신데 해외여행 한번 못 가셨으니 저도 결혼하고 나서 오빠랑 같이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남자들 결혼한다 그러면 괜히 효자 된다더니 정말 실감했어요. 저도 올 초에 못난 아빠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한 엄마와 둘이서 외국 여행 갔다 왔습니다. 결혼 전에 좋은 가방이나 진주 세트 해드리고 용돈도 좀 드릴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해주고 싶은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신혼집 아파트 전세 내려면 대출도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물론 그 대출도 둘이 맞벌이라 반은 제가 갚는 게 되겠죠. 결혼 자금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려는 그 선보다 자기 집에 그것도 하필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 예물을 시댁에서 해주시는 건지 오빠가 해주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 해주시는 거면 예물을 해주시는 거 맞춰서 안 섭섭하게 예단을 해야 되니까요. 안 그래도 예단에 예민하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오빠가 하는 거면 빚내서 하는 거고 결국 저도 같이 갚아야 하는 건데 제 빚내서 제 예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예단도 예물도 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물은 생각도 안 했고 그래도 예단은 그냥 기본은 해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로 예물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지 오빠가 해주는 건지 물었어요. 왜 묻냐고 하길래 궁금한 걸 물어봤죠. 그러더니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집에서 집 사주면 예단하고 아니면 우리 집을 남보듯 선물 하나 안 하겠다는 거네. 그러더니 자기 형 누나들한테도 아무것도 안 받을 거고 아무것도 해주지 말자고 하더군요. 남인 양 성 긋고 살자고. 좀 어이가 없더군요.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이 아니지 않냐고 처음부터 나는 집 사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그건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어요.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니 결혼 자금 남들처럼만 돼도 제가 왜 선물을 안 합니까? 우리 집에서 땅 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부모님 돈으로 예물하는 건 아까운 건지 그렇게 처음부터 돈으로 따지자 치면 우리 집에서 준 땅값이랑 제가 가진 돈이랑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해가는 거죠. 오빠가 더 해주는 거 없는 거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더니 집에서 제 예물 해주기로 하셨는데 네가 그러니까 받기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안 내킨다고. 반지 하나씩만 하고 저희 집에 함도 안 한다고 서로 집에 말씀드리자 하더군요. 나중에 서로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말자고요. 참, 그때부터 문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밤에 문자 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대뜸 한다는 소리가 반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금반지로 하는 거 어떠냐고요. 이게 정말 돌았나 싶더라고요. 결혼이고 뭐고 파혼이다 싶어 네가 회사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회사를 같이 다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소리부터 지르길래
너같이 쪼잔하고 개념 없고 이기적인 놈이랑 결혼 못하겠으니 파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휴가 내고 폰도 꺼버렸습니다. 웬일인가요? 그렇게 자존심 꼿꼿하게 세우던 인간이 정말 똥줄이 탔는지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는 자기가 미안하답니다. 뭐가 미안하냐고 결혼 준비에 대한 생각은 내가 하자는 대로 바뀐 거냐 물었어요. 그건 아니랍니다. 뭐 하자는 건지 사태 파악 능력이 모자라나 봐요. 오빠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이제서야 들었네. 근데 어쩌냐? 너무 늦었다. 나 한 번에 이러는 거 아니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 파혼하자 했습니다. 며칠째 남친의 그 어머니의 폰에 불이 납니다. 회사에서도 없는 사람 취급해버렸죠. 불편하면 네가 회사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니 회사 그만둔답니다. 이렇게 마음먹고 지르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왜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을까요? 이제야 보이네요.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저에게 이미 다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요. 물론 잘해준 기억, 행복한 기억도 많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것보다 저에게 준 상처들이 너무 큽니다. 친구들도 회사에서도 제 결혼 소식 알지만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랑 그의 가족과 함께 사는 걸 상상하니 이거보다 더한 고구마가 없네요. 저 잘한 거죠? 잘했다고 응원받고 싶어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